저러다가 미국 지방은행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 더 망하겠죠.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에 관한 거를 처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2등을 차지할 회사가 누군가? 그 다음에 좋아질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이 없다 보니 시장이 확 못 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녕하세요. 박사이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대방동에 있는 스튜디오에 다시 나왔는데요. 최근에 SG 사태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은행이 하나 또 파산을 하는 등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이 한층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1330원을 웃돌면서 계속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이런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이 위기감이 또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의 현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대표님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즘 너무 모르겠어요. 환율은 왜 저렇게 올라가 있고, 뭐 SG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좀 확산될까봐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또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미국의 지방은행은 저러다가 미국 지방은행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 더 망하겠죠. 네.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대표님 모셨어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좀 떠나서 좀 약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항상 이럴 때 이런 반문을 하거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견고하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은 전 활자로 된 걸 인쇄물을 보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1분기 상장사 108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4.09%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08년 4분기 때 레벨일 거예요. 금융위기 때 한번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반문하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러네요. 실적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금융위기가 올 거야. 뭐 세계가 망할 거야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갈까? 이익률이?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22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10%였거든요. 10%가 4%가 된 거예요? 그렇죠. 10%였을 때 그런 주식을 샀으면 좋았을까요?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쉽게 처음에 우리 이 질문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굉장히 뭔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었었고 주식시장보다 사실은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약간 미국의 지방은행도 문제가 되고 어쩌면 우리 시장에서도 폰지적인 성격이었던 그런 투자가 실체가 드러나고 이래서 정말 이제 시작이어서 무너진다면 그것도 할 말 없어요 사실. 정말 이거는 시스템적 위기로 갈 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시스템적 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면 큰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작년 10월에 제가 리서치 떠나기 전에 이제 올해를 바라보는 마지막 전망 비슷하게 했을 때가 상고하고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 10월에 의미 있는 바닥을 지나갔다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네, 그렇죠. 그때 미국 시장의 저점이 작년 10월 11일, 13일 뭐 이때 나왔어요. 그때가 반환점이었다면 아마도 올해는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은 있겠죠. 근데 변동성이 나올 때 잘 주식 비중을 늘리는 사람이 승자였지. 그러니까요. 변동성이 나올 때 도망가는 사람은 매우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이번에 어떻게 했든 간에 엔터 기업들의 M&A, SM 사태가 났을 때 갑자기 하이브가 붕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끝난 거야 하고 판 사람들은 되게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뭐래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얼마 전에 자동차에서 미국에 갔는데 IRA에서 우리 전기차 보조금 뭐 현대차, 기아차 안 받는다 하니까 또 밀렸지만 그때가 현대차를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에 관한 거를 처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안타까운 거는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주식 어디 가서 이제 사라고 얘기하면 막 장사하려고냐 그러는데 아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이후로 물론 작년에 잘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어요. 금리를 많이 올릴지 몰랐어요. 하지만 작년 어느 시점부터 계속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 시간을 가져가는 게 맞았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여러 가지 이러한 미국의 지방은행 문제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결국 시스템적 위기로 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SG발, 소위 폰지 사기 사건도 네.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겠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뭐 신용을 좀 털고 가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냥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자는 원래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의심이 커지지만 주식 투자에 나서야 되고요. 오히려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일 때는 확신에 찬 미래를 꿈꾸지만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여전히 의심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더 올라가고 요즘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예. 예전에 모실 때는 뭐 보쌈이랑 이런 걸로 모셨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칼국수로 모셨습니다. 저도 요새 마음이 심생 좀 회사 일이 많아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그럼 좀 먹고서 할까요? 예. 저희 매니저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독보적인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올해 2등을 차지할 회사가 누군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차 전지였잖아요. 에코프로 비행같이 돈을 버는 회사가 저는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3등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의 마인드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네. 모든 기업에 해당은 안 되죠.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경쟁 체계 속에서 분명히 돈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 쪽이 나오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문제는 다음 문제 차치하고요.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그래요. 뭐 2차 전지도 이제 다 좋은 거 아니까. 아까 또 엔터 기업들도 뭐 이제 누구나 알잖아요. 뭐 요새 누구나 뭐 뉴진스 얘기하고 다들 한국이 자랑스러워하고 아무리 중국이 뭐라고 하든 말든 또 백상예술대상을 보면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적이고 이제 고민이 이거야. 아까 박 대표님 처음에 했던 고민. 그 다음에 좋아질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이 없다 보니 시장이 확 못 오르는 거죠. 후속 타자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잖아요. 누가 뭐래도 여행 다닐 거고요. 네. 그게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나올 거라는 거죠. 뭐 중국 사람이 오냐 안 오냐, 중국 사람이 안 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겠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저는 결국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뭐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쌈질을 할까 저거 갖고 이게 중요하구나. 중국에서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막 중국에 이제 공장이 폐쇄되면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현대차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참 북경 현대차 모비스랑 같이 구경 출장 IR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현대차가 중국 빠지면 다 망가질 줄 알았는데 중국 다 빠지고 난 뒤에 다른 데서 더 약진해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탑티어급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그 차정장세 마지막에 네. 2011년 차정장세고 12, 13년도에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차. 그럴 때 맨날 얘기했던 게 북경의 현대차 뭐 3공장, 4공장. 그때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모비스랑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앞으로 여기가 거점이 돼서 현대차가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기업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현대차가 다른 나라에서 약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러시아 공장 출시하니까 큰일 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장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시장에서는 더 중국의 어떠면 침입에서 막힌다면 네. 중국이 들어오는 게 좀 제한된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2차 전지도 이렇게 약진 못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게 가장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들 회자되는 게 결국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자꾸 시나리오에 넣고 접근하는. 물론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TSMC를 팔다 보니 네. 이제 막 이게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터질지 모른다. 제가 보기엔 터졌던 거예요 이번에. 일단 미국이 나름대로 지방은행이 터졌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됐냐면 아마 박 대표님이랑 전화 공유했던 경험이 이게 시스템적 위기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적 위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는 터졌을 때조차 어느 정도 손실 규모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몰랐죠. 지금은 터지면 지방은행 이거 얼마짜리 한번 사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이번에 그 증권사를 작년에 PF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딱 회사별로 얼마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붕괴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에요. 코로나 때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시스템적 위기가 올 때 경기 침체와 경기 하강 구별해야 된다 보거든요. 경기가 슬로우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친 시스템적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야 아까 저 말씀드렸던 PBR을 봤을 때 0.8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매우 견고하다. 70년대에 자꾸 인플레이션만 얘기를 하는데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이 벌어졌을 때 기술 혁신도 엄청 나오고요. 경제가 생각보다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냉전 시대 네. 정쟁을 해야 되니 서로 뭐 기술도 개발, 달나라에 로켓도 서로 보내고 뭐 계속해서 그 체제 내 결속도 강화되고 시장은 거기서 어떻게 키워보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지난 세계화 시대가 더 편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 시대가 끝나면 무조건 세계 경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미국 중 갈등, 새로운 냉전이 생겼기 때문에 세계 경쟁 침몰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 뭐 달러 패권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위안화 결제 시대가 얘기해서 뭐 다 무너질 거고 뭐 이런 논리는 뭐 사실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적절치 않다 봐요. 그냥 가십거리로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선영 가면 막 너무 무서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떤 책 한번 사서 읽어보다가 한 3분의 1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너나 뻔한 얘기니까. 막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핵전쟁 나는 거거든요. 네.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서 굳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가장 놀라운 게 풍산이잖아요. 예. 아니 지금 포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가 너무 평화로웠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다들 군비를 늘리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도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뭐 의미 있는 좋은 가격이 온다면 또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 사야될 게 생겼고, 아까 아이디어로 하다 여기까지 온 게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도 뭔가 우리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생존해 왔다는 거죠. 그 왜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그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냐를 일단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고민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돌파구를 잘 찾는구나. 지금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잘 보시고 그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냐 않냐를 좀 접근해 보시면 의외로 최근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놀라웠던 그룹은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대기아차 그룹 보면 기아차 그룹 내에서 생각해 기아차가 제일 좋았고 이 마진도 제일 좋았고 자사주도 제일 좋았죠. 현대차 갖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답답했어요. 아, 기아차만 갔다고. 하지만 결국 현대차가 쫓아가요.
그럼 모비스는 어떨까요? 모비스도 쫓아가지 않을까요? 네. 좋아지고 있는 거에서 상대적, 뭐, 무슨, 좋아지는 게 가장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가능했고, 방산에서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았고, K9 자주포가 제일 좋았어요. 네. 우리 또 정치적인 이슈 네. 때문에 네. 대만 얘기 뭐 그쵸? 이런 걸로 중국 주식 확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도 바로 2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해외여행 이제 갈 수 있게 해줬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가 PCR 전수 검사한다고 그때도 중국에서 발권했었잖아요. 발권했는데 1월 달에 중국 요커들이 2만 명 들어오다가 2월 달에 5만 명 들어오다가 3월 달에 9만 명 들어오고 지금 4월 달 넘어가면서 20만 이제 될 것 같은데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막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그렇게 또 주식을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판단이 큰 우리가 진자 운동에서 이 축이 이쪽으로 돌기 시작했냐가 중요하면 작년 10월이 저쪽을 쳤다고 인식한다면 이러한 소위 배드 뉴스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드 뉴스를 놀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시장 괜찮을지 모른다 샀다가 배드 뉴스에 자꾸 파는 습관을 가지면 이 시장에도 완전히 그 엇박자 나는 거예요. 바이드 딥 해야 되는데 셀드 딥 하면 안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쫓아 때리고 못 사고 쫓아 때리고 그러면 내가 팔았던 게 오르고 뭐 이런 장이 증시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이랬을 때 뭔가 시장이 돌아선 다음에 좋아지고 있던 것들은 알아요 우리가. 네. 그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생길 때 이럴 때 의외로 사람들 그날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또 기회가 또 어디서 올까? 반복되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뒤에 더 얘기를 할까 했는데 수요가 얼마나 회복돼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최소한 오버 서플라이 문제가 좀 진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죠. 적자가 나온대. 이게 드는 순간 큰일 났다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그 뉴스가 나올 때 사야겠구나 생각하는 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 빠져 있는 안 좋은 주식들, 반도체가 됐든 중국 소비가 됐든, 이번에 1Q에 실적 되게 안 좋다는데, 안 좋다는데 하는데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 올라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뉴스가 현실화됐을 때, 그 바이더 딥하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게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더 딥이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면서 바이 앤 홀드가 큰 돈을 버는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가 매우 싼 걸 발견해서 내가 정말 기업 분석을 잘해가지고 뭐 그것을 장기간 들고 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참 멋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투자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상시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가 피터 린치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 더 스트레이트는 번역본도 읽어보고 원본도 읽어보고 스타디도 해보고 그래 맞죠. 우리가 투자의 이런 방식이 잘못된 거야.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내린 결론은 야, 이거 우리는 잘 안 맞는다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죠. 그렇죠. 다른 시장.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업체가 생겨서 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이 높은데 내수가 크니까 미국의 치폴레가 우리나라에 잘 안 나오잖아요. 한국에 막 비슷한 거 찾아봤었어요 저희가. 그러게. 근데 그때 한때 유행하다 말고 아까 이제 박 대표님이나 저나 내가 항상 매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마스크팩이라는 걸 수출했던 산성 LNS라는 회사를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기억을 하냐면 당시에 제가 화장품 해너를 뽑았는데 산성 LNS를 커버해서 제가 뽑았어요. 얼마나 이게 좋아할지 몰라요. 뽑자마자 그냥 그때 매니저들이 세미나가 폭주를 하고 중국의 사람들이 먼지가 안 좋아. 그래서 다 우리나라 마스크팩만 쓸 거야 했잖아.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나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게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진화해서 바뀌는 거죠. 화장품 회사도 바뀌겠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 외 시장에서도 약진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여하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막 이렇게 바이앤홀드보다 어떤 그 시기에 바이더 딥을 잘 사가지고 그 소위 턴어라운드 사이클을 잘 활용해야지 아까 박 대표님이 말했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 전략이 한국 주식은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우리 모멘텀이에요. 정보 중에서도
보면 거짓 정보가 있고 이제 네. 참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참 정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좀 혹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진짜 정보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써놨지만 그동안에 30년 주식하면서 아니 분명히 저 정보는 참인데 네. 왜 주가는 거꾸로 갈까? 맞아요. 그게 항상 의문이었었고 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정보가 주식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이지 그쵸. 대중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참이든 거짓이든 그거는 돈이 안 되고 그 정보가 거짓일 경우에는 정말 큰 손실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결론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한 지점을 가리켜요.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뭐 잠깐 이해를 들으면 좀 기분도 상하실 수 있는데 2021년 우리가 봄에 삼성전자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나 회사도 잘 되고 있었고 전세가 다 이제는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있었고 반도체 쓸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무역 증가는 50% 나오고 있고 막 근데 사실 그 시점에 있어서 온갖 좋아진다는 논리는 확실했지만 사실 그거는 지속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추구해야 되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둘이서 끝없이 떠든 건 뭐냐면 모든 게 완벽하게 좋아졌을 때가 위험한 것이고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이게 찝찝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가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저번에 오히려 보조금을 못 받아서 뭔가 불안해졌을 때 이럴 때가 기회가 오는 거고 갑자기 하이브가 SM 경제에 들어가서 갑자기 막 혼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 로직을 이해를 못하면 항상 언제 아니면 뒷북을 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단 노트들만 쓰는 거예요. 오단 노트, 반성문, 그건 잘 쓰죠. 우리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데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증시는 이럴 때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무슨 말까지 했었냐면 어느 방송 가서 정말 악플을 또 간만에 한번 달으려 봤었는데 뭘 기다리냐고 다 지를 타임이지 정말 했어요. 내가 제목을 단 게 아니라 거기서 제목을 달아버렸어. 한마디 했던 거를. 네. 언제 주식하냐 이럴 때 지르지 않으면 이 말 했더니 그걸 제목을 달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냐면 저로서 이 정도가 이럴 때가 가장 주식 하기 좋은데 놀라울 정도로 그 당시에 지수 2,000 깨진다 얘기 나올 타임이었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쩜 이게 또 반복되지? 이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번에 놓치셨다면 또 이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증시는 그런 시각에 접근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최근 주식시장에 좀 불안함이 참 많고 아쉬움도 많은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G 사태를 보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식사합시다에 나오지 않는 분이나 하물며 이 경제 방송 중에 보면 조금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만 출연시키는 그런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투자자문사 등록을 제대로 한 업체가 아닌데 유사투자 자문이죠? 예,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맡겼을까? 그리고 보니까 유사투자자문업을 과거에 했다가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었더라고요. 예, 몰랐어요. 그 강제 폐쇄 명령을 받으면 또 5년 동안 못 한대요. 그 유사투자자문업조차도. 그런 사람이 또 이름 바꿔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이번에 그 사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맡겼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주식시장의 월가의 격언 중에 투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믿었겠죠. 우리가 종교라는 게 믿음이지 그게 논리적인 게 있는 겁니까? 신은 존재한다 믿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절대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현상을 굳이 제가 말하기에는 좀 제가 이건 조심스럽지만 임창정 씨가 가수가 나와서 뭐 이 사람 믿냐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야 월가의 격언이 어디 빗나가지 않는구나. 종교가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뭐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한 획을 긁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 사태가. 왜냐면 이런 폰지 사기는, 대대된 폰지 사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작전은 네. 보면 작전 세력들이 명동의 사채업을 자한테 돈 그쵸. 빌려서 자기네 돈으로 막 끌어올리다가 네. 자기네들끼리 분열 생겨서 박살나고 이랬던 거라면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제대로 된 폰지 사기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뭔가 누군가는 판 거예요. 예. 항상 무너지게. 작전이 언제 끝나냐면 영화 작전은 기억나세요? 예. 보면 마지막에 하여튼 뭐 서로 누가 파냐 갖고 싸우는 맨날 반복됐잖아요. 이번에도 누군가 판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면피받을 수는 없다 봐요. 예. 저는 그거보다 박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참 아쉬운 점이 야 그런 곳에 돈이 이렇게 몰렸었다는 거죠. 예. 저 자신도 반성해야 되고. 네, 이런 저도 것들은. 똑같은 생각을 네. 했어요. 얼마나 우리 제도권의 사람이 못 믿어왔으면 그럼 비제도권이잖아요. 그 비제도권인데 제도권인 것처럼 사칭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그런 데다가 근데 돈을 비제도권 먹겠을까? 계신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고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나의 어떤 인감 증명을 넘긴 거였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네. 보안카드 그런 것 말이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됐다는 게 더 놀랍고 나중에 이거 이유가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배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 네. 메이도프 같은 사람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때 그 메이도프 사건에도 보면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거기 돈을 맡겼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스필버그 감독 같은 사람이 왜 저런 사람한테 돈을 맡겼지 싶을 정도로 그게 우리나라에도 참 비슷한 주식시장의 역사가 반복되길래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좀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훈이 방금 말씀하셨던 뭐 보안카드 같은 거 맡기지 말고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왜 그걸 맡겨가지고 그죠? 그리고 엄연히 그 불법 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래 뭘 투자할 건가? 솔직히 작년 10월에 비해서 네. 지수보다 그런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 다만 턴어라운드를 확 기대하기 힘든 게 내수 업종들이에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현대차든 기아차든 하물며 테슬라든 네. 팔아가지고 2차전지 소재를 사야 된다. 만약에 오늘 4월이 말 끝나서 5월이 됐는데 20% 가까이가 안 나고 있다가 개인 투자자가 이걸 되게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